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학습 목표 함께 채워봤고, 그리고 껍빗단리라는 작품의 전체적인 틀, 작품 개관 한번 채워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배경, 특징들 자세하게 봤었죠. 그리고요, 여러분, 인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주인공 이인국부터 시작해서 춘석, 해숙, 아내, 원식, 스탠코프, 브라운, 그리고 나미까지 이제 주요 등장인물들의 특징도 함께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교과서 27페이지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본문 같이 읽고 분석하면서 내용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요 27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써져 있는 껍빗단의 뜻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목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껍빗단은요, 깝빗단이 와전된 표기입니다. 깝빗단은 영어의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고 해방 후에 북한에서 우두머리 혹은 최고의 뜻으로 많이 쓰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제목에 적힌 껍빗단 리는요, 주인공 이인국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제목을 껍빗단 리라고 지었을지는 우리가 교과서 본문을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인공 이인국은요, 일제강점기에 제국제학을 졸업한 뒤에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 8.15 광복 이후에 이인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만 뛰어난 처세로 난국을 헤쳐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사후퇴 때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남으로 내려와서 서울의 병원을 차렸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 소련으로 유학 간 아들은 생사를 모르게 되었고요.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딸, 누구죠? 딸 이름 뭐예요? 네, 나미죠, 나미. 자, 딸 나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인국은 현재 종합병원의 원장이고 해숙이랑 재혼을 했고 그 사이에 돌진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숙은 북쪽에서 같이 일했던 간호사. 그쵸? 자, 그래서 이인국은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딸 나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브라운을 만날 준비를 하다가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가 우리 밑에 이제 본문에 실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적 배경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 볼게요. 이 소설은요, 시간적 배경이 아주 길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1950년대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소설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광복을 하죠, 우리나라가. 자, 그리고 그 뒤에 북쪽에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자, 북쪽이에요. 여러분, 이인국 의사는 처음에 북쪽에 있었다가 나중에 남한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소련군 주둔 시기를 지나서 6.25 전쟁이 발발되죠. 자, 6.25 전쟁 중에 일사후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인국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이 소설에서의 현재는 이제 6.25 전쟁이 전부 다 끝난 1950년대가 됩니다. 여러분, 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서 소설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세요. 1945년 8월 하순부터 시작을 하네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을 하게 되죠. 즉 8월 하순이라 함은 해방 직후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누리를 뒤덮여 소용돌이 칠 때였다. 말복도 지난 날씨였만 여전히 무더웠다.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몰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왜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주인공 이인국은 해방 직후에 도대체 왜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하나 얼씬하지 않고 쉴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하여졌다. 이번 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 텅 비었다. 자, 여러분 붐볐대요, 환자가. 그리고 입원실도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 이인국의 직업을 알 수가 있겠죠. 이인국은 네, 직업이 의사네요. 자, 조수와 약제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떠나갔고 서울 태생인 간호원 해숙만이 남아 빈집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간호원, 지금의 간호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해숙은 그냥 주인공 이인국과 같이 일하는 간호사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1.4 호태 이후에 이인국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연히 해숙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때 해숙이랑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소설 속에서 1945년 8월 하순, 즉 해방 직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교과서 28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22층 10조 다다미 방에 훈도시와 유카다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다. 여러분 밑에 이제 조와 다다미 방, 훈도시, 유카타에 대한 이제 단어 뜻 쭉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일본 말이에요. 일본어고요. 일본식 돗자리, 일본 남성들이 입었던 속옷, 그리고 일본의 전통 의상입니다. 자, 일본식 옷을 입고 그냥 일본식 돗자리를 깐 방에서 뒹굴다가 이인국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난 거죠. 자,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내리부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속의 갑갑증을 가셔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인국은 도대체 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가슴을 갑갑해하는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시면서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 길가를 내려다 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여러분들 밖에는 군중들이 우글거리고 있대요. 이 군중들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깥에는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인국은 그 사람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방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굳게 닫혀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 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곳에 쓰여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여러분, 타도하자는 이제 물리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은 친일했던 사람들을 다 처치하자라는 거겠죠. 그쵸? 일제강점기에 친일한 사람들을 찾아 벌을 주려 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전율이 되살아 왔다. 여러분 전율 밑에 써있죠?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린다라는 거래요. 여러분 이인국이 왜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라는 글씨를 보면서 무서웠을까요? 그쵸? 이인국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불안해하고 초조해 했었다라는 거겠죠. 그쵸? 순간 이인국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나야 원 괜찮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신에게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뇌까리면서, 여러분 뇌까리면서는 그냥 혼잣말 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멘붕이 오면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잖아요. 지금 이인국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꺼림텁텁하기만 했다. 여러분 지금 춘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인국이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라는 문구를 본과 동시에 춘석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렇다면 이인국이랑 춘석 사이에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인국은 꺼림텁텁하대요. 깨림칙하다라는 뜻입니다. 극간놈하고 머리에서 씻어버리려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붙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춘석이랑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발단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발단 부분 함께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 봅시다. 소설의 짜임, 구성과 흐름 부분에 자, 첫 번째 발단 부분 바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요, 여러분 광복 직후입니다. 1945년 8월 하순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1945년 8월 하순 광복 직후 이고 과거 회상하고 있는 시입니다. 공간은 북쪽이죠. 자, 주요 내용 보세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이인국은요. 네,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초조해하면서도 자신한테는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래쪽 보세요.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1945년 8월 하순이라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6개월 전이다 라고 하니까 1945년 초일 거고요. 이때는 일제강점기 말입니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엎혀서 왔다. 병보석이라는 건 이제 갇힌 상태에서 여러분 감옥에 간 상태에서 병이 날 경우에 석방해주는 그런 일을 말을 합니다. 팽댕그렁한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2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여러분 6개월 전에 이인국이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이제 병보석으로 가출옥된 중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청진기의 상악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여러분 이인국의 직업이 의사인데 지금 중환자가 들어왔는데 입원을 시킬 건지 거절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환자의 입원을 꺼리고 있는 건지 한번 뒤에 내용을 더 이어서 봅시다.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온 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온 중환자가 옷 입은 걸 보아하니 경제적으로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비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입원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 입원시키는 걸 고민했던 거죠. 이인국은. 네, 병원비를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 이인국이 지금 못된 거죠. 일단 중환자면은 본인이 의사잖아요. 입원을 시키고 치료해주는 게 먼저여야 되는 건데 딱 옷 매무새를 보고 아, 저 사람 가난해서 병원비 못 낼 것 같으니까 입원시키지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못된 의사인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시 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 시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보세요. 사상범이라는 거는요. 현존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제에 반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인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국자인 거죠. 근데 이인국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병원에 일본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런 반일운동을 하는 사람을 입원시키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부분 보세요.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신민이래요. 여러분 이인국이 자기 자신을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신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인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인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적어봅시다. 일제 강점기에 이인국은 일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살았던 거죠. 즉, 이 환자를 입원시키면 나는 이 황국신민으로서도 무너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지금 들어온 중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병원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일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 결정에 일도 양단하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밑에 보세요. 일도양단하다는 머뭇거리지 않고 선뜻 결정하다 라는 거고요. 단안이라는 건 생각을 딱 잘라서 결정을 한다 라는 겁니다. 이인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죠? 네, 그 밑에 보세요.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거라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자, 여러분 이인국은요, 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중환자를 내쫓게 됩니다.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서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렸다. 그러니까 입원을 안 시키고 내쫓은 그 중환자가 병원에서 굉장히 가까운 골목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은 해방경축 시가행진을 자기도 흥분해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 젊은이, 눈 마주친 젊은이가 이인국이 그냥 보내버린 중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왜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중환자였는데 이인국이 입원시키지 않고 내쫓았잖아요. 그쵸? 그 환자가 이인국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환자는 사상범이었단 말이에요. 반일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제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내쫓은 그런 이인국의 친일적인 행동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겠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간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숙에게서 듣고서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들어 왔다. 즉,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요 춘석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인국이 입원을 거절했던 사상범이 바로 춘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춘석은요, 친일을 저지른 이인국에게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 왜겠어요? 춘석이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런 거겠죠.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이란
그쵸, 여러분? 교과서 28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요 벽보인 거죠.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이 벽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인국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말부터, 그리고 광복 직후를 회상하고 있는 건데, 광복 직후에 이제 친일파를 타도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친일을 저질렀던 이인국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일파를 타도하자라는 벽보 앞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춘석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의 춘석은 이인국이 일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원을 거부했던 사상범인 거죠. 그쵸?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떠들어대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갔다.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도에 뒤끓는, 여러분 포도는 밑에 뜻 나와 있습니다. 포장도로의 줄임말이죠.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여러분 적기는 그냥 해석하면 한자대로 해석하면 붉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소련 국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도로에는요, 사람들이 태극기와 소련 국기를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소련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다. 소련군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왜 소련군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해방 직후 시기에 주인공 이인국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해방 직후에 38선 이북, 지금의 북한이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미국군이.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 이인국은 38선 이북 북쪽에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련군들이 입성하는 걸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소련군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이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나오죠.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라고 하네요. 이 해방 직후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국군이 들어왔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수기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수기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트를 끄집어 내었다. 국어 상용의 가 라고 적혀있는 액자를 꺼낸 거죠. 자, 여러분 상용은 밑에 뜻 나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국어는요, 일제시대의 국어를 뜻하는 거니까 일본어를 뜻하는 거겠죠. 일제는요, 일본어를 국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석해보면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집이라는 뜻인 거겠죠. 그쵸?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인국이 이 액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주 적극적으로 일제시대에 친일 행적을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여러분 왜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뒀을까요? 그쵸, 여러분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타도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일제와 관련됐던 물건들을 전부 다 숨겼던 거죠. 그쵸? 일제와 관련된 물건을 숨겨 썼습니다. 그는 액자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여러분 왜 찢었을까요?
친일을 한 사실을 숨기려고 지금 친일을 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꼼꼼히 찢은 거겠죠.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종이장 하나는 바로 요 국어 상용의 가를 의미하는 거죠.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아주 강렬하게 번쩍이는 빛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부분을 통해서 이 종이장부터 시작을 해서 머릿속을 스쳐갔다.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친일파를 타도하려는 분위기니까 이 분위기상 종이를 찢긴 했지만 그동안 일제에게 붙어서 받았던 혜택을 생각하면서 아주 매우 아까워하고 있는 그런 이인국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자, 적어봅시다. 일제시대에 받았던 혜택을 생각하며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여러분 밖에서야 일제시대니까 일본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일본어 쓸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한국인 가족들이랑도 같이 집에서 일본말만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일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해방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어색할 정도로 이인국은 일본어만 써왔다라는 겁니다. 자, 적어봅시다. 일본어만 썼기 때문에 우리말 사용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31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내조라는 뜻이죠. 내조지공.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를 탄 것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아내도 도와줬고요. 아이들까지도 일본어를 쓰는 걸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에서의 국어는 지금 일본어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인국이 하는 말이니까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여러분 치아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가. 여러분 아이들의 학교조차도 일본 학교에 보냈던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자,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습니다.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저금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여기에서의 그것은 돈이죠, 돈.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금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단스는 장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여기에서의 그것도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 즉 여기 무슨 정치가부터 혼자 중얼거렸다까지 어떤 상황이 오든 돈만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적어봅시다. 어떤 상황이 오든 돈만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 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인국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네. 역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살아날 궁리를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3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주위가 어두워왔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음이 가까워졌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만세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 형편을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당구 부대가 들어왔어요. 당구, 탱크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집안에 처박혀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기는 나가보아요. 마우제가 들어왔어요. 마우제, 러시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고도 대담한 것일까?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자기는 지금 친일 행적이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내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자, 적어봅시다. 자신은 친일 행적 때문에 불안해서 행동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자, 다시 적어봅시다. 아내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불도 옆대 안 켜고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다. 이인국 박사는 백촉전등에 너무 화난 것이 못마땅했다. 지금 친일 행적이 들킬까봐 불안하니까 불조차도 너무 밝게 느껴지는 거죠. 불은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한데. 자, 어서 나가봅시다. 마누라가 이끄는 데에 따라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하면서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드디어 집안에만 박혀있다가 나가게 되는 거죠.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박수와 환호성, 만세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자, 양쪽에 이제 강이나 하천 따위가 흐르는 거죠. 탱크는 물밀듯 서서히 흘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와 환호성, 만세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라는 건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련군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 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은 간간히 우라 하면서 손을 내흔들고 있었다. 우라는 만세라는 뜻의 러시아어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이방, 다른 나라라는 뜻입니다.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자, 여러분, 이인국은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면서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을 하면서 소련군이 입성을 했죠. 급박하게 상황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자, 적어봅시다. 급변하는 상황이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자,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나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왜? 친일 행적이 들킬까봐.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자, 3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터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되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내면서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다. 민요 뒤에 계속되던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의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었다. 포고문이라는 건 널리 퍼지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앉아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어찌됐든 지금 급변하게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시민의 생명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체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는 등의 요지였다. 그는 문득 단스 속에 넣어둔 엽총의 생각이 미치었다. 총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러면 저것도 바쳐야 하는 것일까? 영국제 쌍발, 손때 묻은 애완물 같이 느껴져 누구에게 단 한 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엽총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인국이 일제강점기 때 정말 부와 권력을 누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적어봅시다. 일제강점기에 이인국이 부와 권력을 누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라디오의 주파수를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 시대 상황 빠르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인국의 성격이 나옵니다. 시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라디오 주파수 계속 돌려가면서 시대 상황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려는 이인국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34페이지 이어서 봅시다. 거기도 마찬가지다. 민요가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는 건국준비위원회 누구인가의 연설이 계속된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태어나였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황은 더욱 없다. 밤이 이슥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로스케, 러시아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 해수기와 함께 저희들 이야기에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와 다다미 방에서 혼자 뒹굴었다. 자, 여러분, 왜겠어요? 지금 나머지 가족들은 태평하죠, 그쵸? 근데 자신은 친일파로 이제 들킬까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즉 상황을 인식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자신과는 다르니까 되게 답답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이런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는 뒤헝클어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직불을 불어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살아남을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남을 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이인국 박사의 인성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친일파를 타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잖아요. 본인이 친일 행적을 100번 이제 양보해서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이후에 친일파를 타도하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이인국은 전혀 그런 모습은 드러나고 있지 않죠. 그냥 지금 바뀌는 상황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또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적어봅시다. 잘못을 돌아보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죠. 자, 거기에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인구 어떤 사람인지 알만하죠? 그쵸?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1입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1이에요. 그러면 전개 2가 이어지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학습지 꺼내주세요. 자, 전개 2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개 1을 채워보는 거죠. 그쵸? 자, 전개 1의 시기 보세요, 여러분. 전개 1은요, 과거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말, 이인국이 사상범 춘석을 입원시키지 않고 내쫓았던 그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광복 직후에 소련군이 들어오는 그 상황이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 괄호 한번 채워봅시다. 일제강점기일 때 공간은 북쪽이고요. 이인국은 황국 식민이 되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까봐 사상범 누구? 그쵸? 춘석의 입원을 거절했었습니다. 자, 그럼 광복 직후로 가보세요. 역시나 공간은 북쪽이고요. 이인국은 해방경축 시가행진을 구경하다 자신을 노려보는 춘석을 다시 마주치게 되죠. 입원을 거절했었잖아요. 그쵸? 광복 후 소련군이 들어오자 이인국은 자신의 친일 행적이 들킬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들 나오죠. 자, 그리고 이인국이 어떤 종이를 찢을까요? 국어 상용에 가 라고 적힌 종이를 찢죠. 여기에서의 국어는 일제시대 때의 국어, 즉 일본어를 의미하는 거고, 이 종이를 이인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친일 행적을 했었다라는 걸 보여준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전개 1이었습니다. 혹시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구글 클래스 통해서 선생님에게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교과서 34페이지 교과서 본문 또 쭉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열공하시고요. 우리가 다시 등교에서 직접 얼굴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수업 듣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